안녕하세요. 고독한 낭독회 와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는요, 동양의 지에서 책은담 준비하였습니다. 책은담이라는 책 제목의 이 책은은 나무 뿌리를 이야기하는데요. 송나라 학자인 왕신민이 사람은 항상 나무 뿌리, 책은을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고 해도 매사 성심을 다해 노력한다면 그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책의 본질에서도 사소하고 소박한 삶의 진리나 깨달음을 이야기하죠. 책은담은 기타 다른 고전들보다 쉽고 단순하게 인생의 참뜻과 지혜로운 삶의 자세를 알려줍니다. 그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에 꼭 필요한 인생 지침서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서양에 탈무드가 있다면 동양에는 책은담이 있다는 말처럼 고전이라는 어려움 없이 독자들에게 편안하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후에는 진정한 울림을 가져다주는 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이란 책은요, 책은담의 원문과 원문을 더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된 이야기가 함께 서술되어 있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편씩 들으시면서 자신의 삶의 해답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동양의 지에서 책은담, 오늘 고독한 낭독회에서 잠시 만나보시죠. 마음이 청렴결백한 사람은 반드시 사치한 자의 의심을 받고 엄격한 사람은 흔히 방종한 자의 미움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군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말의 지조도 변함이 없어야 하고, 또한 지나치게 그 창의 끝을 드러내어 상대방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전집 98. 음식 냄새와 동전 소리. 어느 마을에 부유층이 드나드는 호화롭고 큰 식당이 있었다. 하지만 음식값이 너무 비싸 가난한 이들은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게다가 식당의 주인도 옷차림이 궁색하면 아예 식당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 그 고급 식당에서 멀지 않은 곳엔 가난한 사내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는 그 식당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찌르는 음식 냄새 때문에 침을 질질 흘릴 정도였다. 저 음식들을 한 번만 먹어봤으면.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을 뿐더러 엄한 주인 덕분에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다. 그래서 사내는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다. 식사를 할 때가 되면 자기가 먹을 음식을 들고 나와 가능한 식당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음식 냄새를 맡으며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사내는 머릿속으로 식당의 음식을 먹는다는 상상을 했다. 비록 냄새뿐이었지만 그는 며칠 동안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게 되었다. 사내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식당 주인이 음식 냄새를 맡는 값을 내라며 계산서를 가지고 온 것이었다. 에이, 내일까지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고발할 터이니 그렇게 하시오. 단단히 화가 난 주인은 사내에게 소리를 버럭 질러댔다. 사내는 밤새도록 끙끙 앓다 새벽녘에서야 묘안 하나를 생각했다. 날이 밝자
사내는 동전 몇 개를 깡통 속에 넣고 식당으로 찾아갔다. 그리곤 주인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계산을 할 테니 잘 받으시오. 사내는 동전이 든 깡통을 식당 주인의 귀에 대고 흔들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깡통을 딸랑딸랑 흔들어댄 뒤 사내가 말하였다. 자, 이만하면 음식 냄새 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았을 것이오. 그 거스름 또는 팁이니 그냥 가지십시오. 사내는 호탕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으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고관 대작도 어느 날 도룡이를 쓰고 한가하게 일하는 농부와 어부를 보면 문득이 부러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백만 장자도 발을 들이운 채 책상에 앉아 고요히 책을 읽는 선비를 보면 못내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여 성난 소처럼 쫓아 들어가 빼앗기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암내난 말처럼 달라붙어 아부하며 영리만 취하려 하는가? 어찌 자기 본성에 유유자적함을 생각하지 않는가? 후집 67. 자연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삶. 장자엔 지리소라는 산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기이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내이다. 턱이 배꼽 아래까지 오고 어깨는 이마보다 높이 올라갔으며 두 널쩍다리가 옆구리에 붙은 지독한 곱사등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 손가락질했다. 허나 남들이 전쟁터에 불려갈 때 그는 기이한 체형 때문에 불려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또한 나라에서 구호품이 나올 때마다 늘 구제 대상이 되어 쌀을 가득 모을 수가 있었다. 그는 이른바 늘어진 팔자를 구가하며 한평생을 살았다. 그는 자신이 곱사등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비하하지 않았다. 하늘이 정해준 자기 몸을 그대로 간직한 채 눈을 감는 그날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명을 누렸다. 세상엔 그처럼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쫓아 생을 마친 자도 드물 것이다. 한순간의 생각이 욕망의 길로 나아감을 깨닫게 되면 되돌려 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라.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곧 깨닫고, 깨달았으면 재빨리 돌려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불행을 돌려 행복으로 만들고 죽음을 벗어나 삶으로 되돌아오는 기로가 되는 것이니 결코 가볍게 지나쳐선 안 될 것이다. 전집 86. 삶에 대한 부질없는 욕망. 옛날 인도의 깊은 산속에 1000살이 넘는 도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 괴이한 소문은 멀리 바다까지 건너 이내 대륙까지 가게 됐다. 이에 이 소문을 들은 서양인들도 대단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다. 사람이 정말 그렇게 오래 살 수가 있을까? 나도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한 서양인 남자는 그 소문에 푹 빠져 밤낮 그 생각만 하게 되었다. 자신이 하던 일도 집어치우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는지 그 생각만을 몰두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생각할 바에는 직접 그 도인을 찾아가 비법을 배워오면 될 거야. 마침내 남자는 삶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인도로 건너갔다. 도인이 살고 있다는 숲을 찾아갔더니 과연
수염이 길게 늘어진 노인 하나가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노인은 1000살을 먹은 것 같진 않았다. 그저 많아야 100살 정도로밖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옆에서 도인의 수발을 들고 있는 수제자인 듯한 사람에게 물어봤다. 저기, 제 눈에는 그 도인의 나이가 1000살이 되어 보지 않는데 도대체 저분의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에 수제자가 대답했다. 글쎄요. 저도 지난 200년 동안 쭉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스승님의 정확한 나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눈에는 수제자의 나이도 3, 40 정도밖엔 되어 보이지 않았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사내.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했다.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다. 여보게,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갑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펄쩍펄쩍 뛰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지에 거기다 혹까지 붙이라는 말인가? 안 될세. 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세. 그리고는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어차피 매한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한다면 지금 이 노인처럼 쓰러지게 될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 생각하고는 노인을 둘러엎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 채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이에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그 친구였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상태였다. 이에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단 아직 숨이 붙어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게 낫다는 생각에 다시금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나기 시작했다.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 온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 자신의 목숨 또한 건지게 된 셈이었다. 화로 속에 던진 일양. 부귀한 처지에 있을 때는 마땅히 빈천한 처지의 고통을 알아야 하고 젊을 때는 모름지기 노쇠한 처지의 괴로움을 생각해야 한다. 전집 187. 옛날에 돈 많은 노인이 살았는데 그에게 하나 있는 아들이 영 게으르고 거만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만을 믿고 도무지 일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돈 알기를 우습게 알고 가난한 사람들도 무시했다. 이거 참 큰일이구나. 저래가지고 앞으로 내가 죽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노인은 자나깨나 그것이 걱정이었다. 그래서 이국리 저국리를 하다 하루는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였다. 자, 네 힘으로
돈 일량만 벌어오도록 하여라. 하지만 평생을 돈 한 푼 벌어보지 못한 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아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몰라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아들의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일량을 건네주었다. 아이고, 자, 이 돈을 아버지께 갖다 드리도록 하여라.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아버린 아버지는 그 둘을 엄하게 꾸짖었다. 네가 노력해서 번 돈도 아닌데 왜 이 늙은 아비를 속이려 드느냐. 그리고 부인은 도대체 아들을 이렇게 나약하게 가르쳐서 어찌하려 그러시오. 이튿날 아들은 돈을 벌어오겠다며 집 밖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힘들게 일하여 일량을 벌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이거는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아들은 으슥한 듯 아버지에게 일량을 내밀었다. 정말 네 힘으로 번 돈이냐? 노인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예,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갑자기 아들이 준 일량을 화롯불 속에 내던지며 말하였다. 내가 보기엔 네 힘으로 번 것 같지가 않구나. 아들은 화들짝 놀랐다. 황급히 뜨거운 화로 속에 손을 넣어 엽전을 꺼내들었다. 아니, 아버님, 이 귀중한 돈을 왜 화로 속에 던지십니까? 노인은 그제야 입가에 미소를 띠며 아들에게 말했다. 장황의 깊은 뜻. 오래 엎드려 있던 새는 반드시 높게 날고 먼저 핀 꽃은 홀로 일찍 떨어진다. 사람도 이런 이치를 알면 가히 발을 헛디딜 근심을 면할 수 있고 가히 초조한 생각을 없앨 수 있다. 후집 76. 초나라 장왕이 즉위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정사에 신경을 쓰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듯했다. 하여 어느 날 왕의 곁에 있는 한 신하가 말하였다. 제가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습니다. 남쪽 산에 살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3년 동안 날지 않고 울지도 않은 채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허면이 새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 게 좋겠습니까? 장왕은 신하가 말한 뜻을 깨닫고 이렇게 답하였다. 3년 동안이나 날지 않은 것은 장차 더 높이 날고자 날개에 힘을 기르고 있던 것이다. 또한 소리내 울지 않았던 것은 주위 사람들을 관찰하기 위함이었다. 만약 때가 되어 날게 된다면 까마득히 날아오를 것이고 울기 시작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 귀를 막게 될 것이야. 지금 내게 한 말의 뜻을 잘 알고 있으니 그대는 걱정하지 말거라. 그리고 몇 달 뒤 장왕은 마침내 힘껏 정사를 펼치기 시작했다. 그런 지금까지 살펴온 것을 토대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10가지의 법령을 폐지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두었던 9가지의 법령을 만들어 시행토록 했다. 또한 5명의 무능한 관료를 벌하고 6명의 숨은 인재를 등용했다. 군사 또한 일으켜 제나라와 진나라를 친 다음 마침내 패자의 자리에 등극했다. 선의의 거짓말은 용서가 된다. 재앙은 은혜를 입고 있는 중에 싹트게 되므로 만족스러울 땐 빨리 머리를 돌려 주를 살펴봐라.
또한 실패한 뒤엔 오히려 성공할 수 있으므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서둘러 포기하지 말라. 당 태종 이세민은 정치에 힘써 정관의 치를 구가하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645년부터 몇 차례에 걸쳐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하였으나 모두 빈번히 실패하였다. 태종은 고구려를 치기 위해 친히 30만 대군을 이끌고 요하에 도착했다. 허나 날씨가 좋지 않아 바다에는 소용돌이가 무섭게 일고 있으므로 태종은 감히 건너갈 생각을 못했다. 시급히 요하를 건너지 않으면 전세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터였다. 이때 태종의 부하장수 설인귀는 한 가지 계책을 꾸몄다. 태종이 갖고 있는 공포심을 덜어주기 위해 선상에 호화스러운 장망을 치고 연회장을 만든 것이다. 그리곤 태종에게 많은 술을 마시게 했다. 그 바람에 태종은 밤새 술을 마시다 결국 골아떨어져 버렸다. 다음날 태종은 요란한 파도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태종이 타고 있던 배는 이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던 것이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 태종은 요하를 건너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어긴 설인기를 벌하려 했으나 그 지혜를 높이사 용서하고 만다. 이리하여 설인기의 순간적인 지혜로 당 태종의 30만 대군은 무사히 요하를 건널 수 있었다. 덧없는 재물과 길이 남는 선행. 무력에 얽매이면 우리 삶이 슬프다는 걸 깨달을 것이고 천성에 따라 유유자적하게 선을 행하고 살면 삶이 즐겁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력의 슬픔을 알면 속세의 욕심이 사라지고 선행의 즐거움을 알면 저절로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 후집 73.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다. 3명의 친구를 가진 한 청년이 있었다. 첫 번째 친구는 매우 소중하고 다정하게 생각하는 친구였다. 두 번째 친구는 다정하지만 그렇게 소중하진 않다 여기는 친구였다. 세 번째 친구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그저 그렇게 여기는 친구였다. 어느 날 왕이 청년을 궁궐로 불렀다. 그러자 청년은 속으로 생각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건 아닐까? 청년은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새 친구에게 동행을 제의했다. 첫 번째 친구는 바쁜 일이 있다며 청년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했다. 그는 자기도 함께 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것이었다. 두 번째 친구는 궁궐 앞까진 같이 가주겠다 말했다.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함께 가주고 말고 자네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네. 헌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상징적으로 쓰였다. 첫 번째 친구는 재산에 비유되고 두 번째 친구는 친지나 지인에 비유되며 세 번째 친구는 선행에 비유된다. 사람이 죽은 뒤에나 재물은 덧없는 것이 되고 친지나 지인은 자기와 죽음을 함께할 만큼 각별하지 않으며 오로지 선행만이 죽음 이후에도 오래 기억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아버지 친구와 아들의 친구. 자식을 교육하는 것은 처녀를 기르는 것과 같다. 아무로
출입을 엄하게 하고 친구를 사귀는 걸 조심시켜야 한다. 만약 나쁜 친구와 한번 가까이 하게 되면 깨끗한 논밭에 잡초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 평생이 가도록 좋은 곡식을 심기는 어렵다. 전집 30. 옛날 어느 마을에 아무나 친구로 삼아 어울리는 청년이 있었다. 하루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분별이 없다고 생각한 청년의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 말하였다. 네 친구들 중엔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된다 생각하느냐? 그거야 뭐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들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네가 그토록 진정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과연 몇이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자꾸나.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앞장서 집을 나섰다. 첫 번째 친구 집에 찾아간 아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그만 실수를 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는데 오늘 빚쟁이들이 나를 찾아와 괴롭히고 있다네. 어찌 잠시만 나를 숨겨주게. 뭐라고? 자네를 숨겨주면 빚쟁이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 난리를 칠 텐데 그 난동을 어떻게 감당하라고 그러나? 미안하지만 난 그럴 수가 없네. 다음 친구 집으로 가 똑같은 말을 했으나 역시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그렇게 한나절이 다 가도록 아들은 친구의 집을 찾아다니며 애걸하다시피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그의 부탁을 들어주진 않았다. 자, 이제 네 아비의 친구 집으로 가보자. 몹시 상심해 있는 아들의 등을 두들기며 아버지가 말하였다. 아버지는 친구 집에 당도하자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내가 그만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지금 나를 잡으려 포졸이 쫓아오고 있는데 잠시만 나를 숨겨주게나. 그러자 아버지의 친구는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아니, 자넨 사람을 죽일 사람이 아니야. 배경 비치 못한 사정이 있을 것이 아닌가. 어여 빨리 들어와서 내게 사정을 알려주게. 친구의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아들은 지금까지 자신이 사귀어온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 스스로 노력하여 구하라. 수레를 뒤엎는 사나운 말도 길들이면 부릴 수가 있고 녹으며 튀는 새부치도 결국엔 그릇이 된다. 사람이 하는 일 없이 놀기만 하고 노력이 없으면 평생을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백사 선생이 말하기를 사람의 병 많음이 근심이 아니라 평생토록 마음에 병 하나 없는 것이 바로 근심이다. 전집 77. 옛날에 한 왕이 현자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했다. 모든 백성들이 고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 오십시오. 왕은 나라 안에서 이름을 떨치고 있는 현자들이 모두 모인 터라 반드시 훌륭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했다. 몇 달 후, 현자들은 열심히 연구하여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비결을 적어 10권의 책을 왕에게 바쳤다. 왕은 며칠에 걸쳐 10권의 책을 모두 읽은 뒤에 다시 현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백성들이 10권을 읽기엔 너무 많으니 분량을 줄이도록 하시오. 왕의 명을 받들어 현자들은 다시 밤을 새워 연구한 끝에 책을 5권으로 줄여 가지고 왔다. 허나 왕은 그것도 너무 많다며 다시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이에 현자들은 5권을 다시 3권으로 줄였다.
하지만 이번에도 왕은 분량을 줄이라고 명했다. 현자들은 다시 한 권으로 압축하여 바쳤으나 왕은 그것도 많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결국 현자들은 다시 의논을 거듭한 끝에 종이 한 장으로 압축했다. 이것도 너무 많소. 더 줄이도록 하시오. 마침내 현자들은 한 구절의 말을 만들어 왕에게 바쳤다. 그랬더니 왕은 그제야 무릎을 탁 쳤다. 모든 백성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담긴 말은 바로 이것이었다. 공짜는 없다. 마음의 도둑. 천성이 맑으면 기가를 면할 정도만으로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심지가 혼잡하여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면 비록 선을 얘기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풀이한다 해도 이는 모두가 정신을 희롱하는 일을 따릅니다. 후집 83. 세종 때의 정승 허조는 천백리로 불릴 만큼 생활이 청빈한 인물이었다. 어느 날 허조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는데 방에서 갑자기 하인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아이고 대감,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 같습니다. 하인은 허둥대며 급히 허조에게 아랬다. 그 소리를 듣고 안방에서 자고 있었던 허조의 부인도 잠에서 깨어 허둥지둥 밖으로 나왔다. 아이고 대감, 그놈의 도둑이 내 패물함도 모두 들고 갔어요. 부인은 기가 막힌지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잠시 후 정신을 가다듬은 부인은 허조에게 따지듯이 물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대감께서는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계속 깨어 있었으면서도 도둑이 왔다 간지도 몰랐던 거예요? 부인의 질책에 허조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 뭐라 대답 좀 해보세요.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며 다그치자 허조가 나직이 말했다. 나도 도둑과 싸우느라 힘들었으니 그만하시오. 도둑과 싸우셨다고요? 그럼 그 도둑의 얼굴을 보았단 말입니까? 아니요. 얼굴이 없는 놈이었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속에 물건을 훔쳐간 도둑보다 더 큰 도둑이 들어왔었어. 바로 무력과 잡념이란 도둑이었어. 내 오늘 그놈을 없앴으니 이 얼마나 다행이오.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운둔자의 맑은 흉추는 모두 유유자적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을 권하지 않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바둑은 승패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참된 승부를 삼으며 구멍 없는 피리와 줄 없는 검은 거로서 어떤 음악에도 구애받지 않는다는 걸 고상하게 여겨라. 만남은 기약하지 않는 것을 참됨으로 삼으며 손님은 마중과 배웅을 하지 않는 것이 서로 스스럼이 없다고 여긴다. 만약 한번 거칠에 이끌리고 형식에 얽매인다면 곧 속세의 고해로 떨어질 것이다. 후집 69. 중국 동진 때의 서예가인 왕이진은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색으로 변했다.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창문을 열었는데 온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곧 하얀 세상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눈 위에서 거닐다 문득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생각났다. 신비스러운 풍경에 도취된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친구에게 갔다. 어스름한 새벽녘에야 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그는 친구를 만나지도 않은 채 그냥 돌아와 버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이가 이상하게 여겨 그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 스스로 흥에 취해 친구를 찾아갔다.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내 굳이 친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결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만나보지도 않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을 보는 순간 가슴으로부터 솟아난 자기의 흥겨운 감정을 조금 더 유지하고 싶은 것뿐이었다. 친구를 찾아갔으면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그런 형식적인 일에 구애를 받았더라면 그의 흥겨운 감정은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자연의 위대함. 눈이 내린 뒤 달 밝은 밤을 맞이하면 심경이 밝아지고 봄바람의 화창한 기운을 만나면 마음 또한 절로 부드러워지니 자연과 사람은 혼연히 융합하여 조금의 틈도 없도다. 후집 92. 열자 영명편에 보면 자연에 대한 그의 시각이 잘 나타나 있다. 무릇 사람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 수 있을 때 사는 것은 자연이 준 혜택이며 죽을 수 있을 때 죽는 것 또한 자연이 준 혜택이다. 이와 반대로 사람이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 수 있을 때 살지 못하는 것은 자연이 준 벌이다. 죽을 수 있을 때 죽지 못하는 것 또한 자연이 준 벌이다.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만할 때를 살고 죽을 만할 때 죽는 것은 자연스럽게 태어나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허나 살만할 때 살지 않고 죽을 만할 때 죽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게 살다 부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자연이란 그저 묵묵히 사물을 낳고 그것들을 제자리에 안정시키며 그것들이 물러가려고 하면 보내주고 돌아오려 하면 받아들일 뿐이다.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이유. 사람의 한평생은 무슨 일이고 한 푼을 덜어내면 곧 한 푼을 벗어나는 것이다. 만약 교류를 줄이면 시끄러움을 면하고 말을 줄이면 허물이 적어지며 생각을 줄이면 정신이 소모되지 않는다. 날로 덜어내는 데 열중하지 않고 날로 더하는 데에만 열중하는 자는 스스로를 자기 인생을 속박하는 것이다. 후집 131. 엄청난 재물을 갖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 모을 줄만 알았지 도무지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어 무사람들에게 지독한 구두쇠란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하루는 그가 큰 마음을 먹고 관청으로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내놓을 테니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오. 그는 우쭐거리며 관리에게 말한 뒤에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가난한 친구가 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 친구는 비록 가난했지만 식견이 뛰어난 선비였다. 친구가 찾아오자 그는 얼굴을 붉혀 흥분하며 넋두리를 늘어놨다. 아니, 며칠 전에 내가 관청으로 직접 찾아가 내 전 재산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들이 나를 구두쇠라고 손가락질 해대는지 모르겠구만.
정말 도대체 내가 어찌해야 사람들이 욕을 하지 않겠나? 친구가 빙긋 웃으며 입을 열었다. 자네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세.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암소와 돼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테니 잘 들어보시게. 선비의 친구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느 날 암소와 돼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했네. 돼지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네. 왜 사람들은 자기보다 암소를 더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일세. 부자가 끼어들며 말했다. 그야 암소가 돼지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이 아닌가? 선비 친구는 여전히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물론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니라네.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게. 세상에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나? 아무리 고상한 척하는 사람들조차 돈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지 않은가? 모르겠네. 어차피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암소가 돼지보다 값이 더 나가기 때문이라네. 그러자 선비는 그에게 물었다. 돼지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야 밤낮 먹기만 하지 주는 것은 별로 없지 않은가? 하지만 죽어서는 맛있는 고기랑 뼈를 제공하지 않나? 그렇다면 암소는 살아있을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건 부자는 뭔가 깨달은 것이 있는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암소는 죽어서 고기와 가죽, 뼈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살아있을 때에도 우유를 준다네. 사람들이 돼지보다 암소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네. 선비 친구의 말에 부자는 비로소 자신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유를 깨달았다. 손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물은 물결만 잃지 않으면 스스로 고요하고, 거울은 먼지만 끼지 않으면 스스로 밝은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도 애써 맑게 할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린다면 절로 맑아질 것이다. 즐거움 또한 굳이 찾을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는 것만 버린다면 절로 즐거울 것이다. 옛날 충청도 지방에 이름난 효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박시성과 윤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두 사람은 남들이 다 아는 이름난 효자였지만 정작 두 사람은 서로 만난 적이 없어 각자의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있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였다. 하여 어느 추운 겨울날 윤씨 효자가 박씨 효자의 효행을 알아보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늘도 감동한다는 효성을 지니셨다 하여 배우러 왔습니다. 윤씨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형씨의 효성을 들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방으로 들어오자 박씨는 이름난 효자답게 먼저 윤씨 어머니의 안부부터 물었다. 날씨가 매우 찬데 요즘 자당께서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날이 너무 추워서 이 안방 아랫목에 두툼한 비단을 하나 깔았습니다. 하운데 형씨의 자당께 인사를 여쭤야 할 텐데 아까부터 뵙질 못하겠군요. 어디 외출 하신 겁니까? 이에 박씨는 대답 대신 가만히 뒤편으로 나 있는 쪽문을 열었다.
그러자 뒤편 채맛밭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파 하나가 언 땅에 호미질을 하고 있는 게 보였다. 아니, 저분이 형씨의 자당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윤씨가 화를 내며 일어서자 박씨가 말하였다. 저는 어머님을 모실 때 절대 무엇을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편하시도록,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해드리지요. 그 말에 윤씨는 화를 낸 자신이 부끄러워 얼굴이 붉어졌다.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 아들을 살해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은 독실한 신자가 있었다. 그는 그 계시를 받은 뒤에 무척이나 고민을 했다. 신은 왜 날 시험에 들게 하는가? 한참을 고민한 그는 결국 신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얘야, 내일 산에 좀 가자꾸나.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야유회를 가자는 줄 알고 마음껏 기뻐했다. 이튿날 아침 부자는 집을 나섰다. 아들은 여전히 야유회에 대한 기쁨으로 들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몹시 괴로웠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았다. 절대자인 신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반면 아들 역시도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있었다.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상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는 아들을 묻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했다. 아들은 기꺼이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었다. 구덩이를 다 팠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칼을 빼들었다. 아들은 그것마저 놀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아버지에게 목을 내밀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신의 음성이 들려왔다. 네 믿음을 확인했으니 이제 멈추어도 된다. 그가 칼을 걷어들이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어서 계속 하세요, 아버지. 야유회 놀이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버지가 신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켰듯이 아들 또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야유회에 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인내를 일깨워준 친구의 조언. 성질이 조급한 사람은 타오르는 불길과 같아 보는 것마다 태워버린다. 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얼음장같이 차가워 닥치는 대로 얼려 죽이고, 기질이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센 사람은 괴어있는 물이나 썩은 나무 토막같이 생기가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공업을 세우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복을 길게 누리지도 못한다. 전집 69. 옛날에 같은 서당에서 학문을 익힌 친구 두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학문을 닦아 한 친구가 먼저 벼슬길에 올랐고, 그로부터 몇 년 뒤 다른 한 친구도 관직을 얻어 임지로 가게 되었다. 임지로 부임하기 전날 뒤에 관직을 얻은 자는 친구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그 자리엔 예전에 함께 학업을 했었던 친구도 참석했다. 그는 이제 막 임지로 떠나는 친구에게 꼭 해줄 말이 있다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겪어보니 관직이란 게 쉽지만은 않네. 앞으로 많은 일을 참아야 할 걸세. 알겠네. 딴에 충고를 잊지 않겠네. 시간이 흘러 연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먼저 벼슬길에 나섰던 친구가 다시 그에게 다가가 말했다.
그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참아야 하는 걸세. 알겠네. 내 꼭 그렇게 함세. 이윽고 연회가 끝나 친구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했다. 벼슬을 하고 있는 친구는 맨 마지막으로 대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그에게 당부했다. 꼭 명심하게나. 참고 또 참아야 하네. 그러자 그는 지겹다는 표정을 지으며 밝은 화를 냈다. 아니, 이 친구가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알았다는데 왜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나? 그 말에 친구는 실망스러운 낯이 되어 이내 중얼거렸다. 그것 보게나. 이제 겨우 같은 말을 3번 했을 뿐인데 그것도 참아내지 못하지 않았나. 인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세. 그는 친구의 말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 어려울 때일수록 침착하라. 시끄럽고 번잡한 때를 당하면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멍하니 잊어버리고, 깨끗하고 편안한 곳에 있으면 옛날에 잊어버렸던 것도 뚜렷이 기억이 난다. 이것으로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가려도 마음의 어둡고 밝음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걸 알 수 있다. 후집 38. 3마리의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져 살 길이 막막해졌다. 개구리들은 각자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첫 번째 개구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려 있는 힘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이 빠져 결국 죽고야 말았다. 두 번째 개구리는 아예 처음부터 살려는 생각을 포기한 듯 몇 번 허우적거리다 이내 죽음을 맞이했다.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개구리는 지나치게 허우적거리지도 살려는 마음을 포기하지도 않았다. 그 개구리는 침착하게 자신이 물에서 헤엄쳤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평소에 헤엄쳤던 대로 천천히 발을 움직였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자 뒷다리에 무언가 딱딱한 물체가 자꾸 부딪혔다. 개구리는 그 틈을 타 우유통 밖으로 얼른 튀어나왔다. 그 딱딱한 물체는 버터 덩어리였다. 우유를 계속 휘젓는 사이에 버터가 만들어진 것이었다.